반지에 있는 대로 스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렇죠. 예. 오징어 게임 내용에 대해서 스포가 있습니다. 스포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인기라고 아마 연일 뉴스에 뜨고 아마 난리일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9월 25일인데 9월 24일 기준으로 일본에서도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많이 본다는 거죠. 아마 이제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만화라든지 그런 이제 컨텐츠 보신 분들은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나네. 야 이거 좀 뭔가 좀 약간 아류작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거 진짜 오리지널이야? 부터 이래가지고 약간 호불호가 갈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징어 게임 봤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의 이제 박간의 이제 개인적인 느낌인가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이 오징어 게임의 반응 같은 것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반지에 있는 대로 스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렇죠. 예. 오징어 게임 내용에 대해서 스포가 있습니다. 스포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 가지고 갑시다. 넷플릭스 한국에서 아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이 내용인데 이거네요. 오징어 게임. 상당히 이게 이제 저는 나오기 전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대충 이거 예고편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왔기 때문에 이건 나오면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추미코랑 같이 이제 정주행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주 배우분 그거 본 적이 있어서 그거 볼 수 있겠다고. 그렇죠. 추미코. 그러니까 추미코랑 뭐 한국 드라마를 가끔 같이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좀 화제작이라고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봤어요. 이게 해외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거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이제 전 세계 순위인데 아르헨티나 1등, 호주 1등, 오스트리아 뭐 2등, 방글라데시 2등, 2등 이래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정말 전 세계가 그렇죠.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알겠지만 넷플릭스 글로벌 랭킹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인 작품이죠. 그러면 뭐 어느 나라 사람들 봐도 그 이해할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렇죠. 약간 그런 요소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뭐 많이 이제 각광을 받더라고요. 아마 이거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기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경 글로벌 열풍 오징어 게임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1위. 이거 아마 이런 기사 보시고 한번 봐볼까? 이러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아. 인기 많으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에서 인기야? 한 번 더 봐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거나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화제가 된 드라마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 클리셰 자체가 뭔가 좀 약간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BBC네요. 야, BBC 코리아 타이틀 잘 짜네요. 오징어 게임 새로우면서 익숙하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 야 이거 유튜브로 하면 조회수 100만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BBC 기사에서도 표절인가 장르 유사성인가 이래가지고 약간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있죠. 뭐 이제 도입부에 나오는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뭐 2014년 개봉한 영화, 일본 영화의 그 도입부랑 뭐 같은 설정 아니냐부터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뭐 이제 감독은 이제 2008년에 구상해서 2009년에 대본을 썼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다. 라고 이제 이 피셜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엄청나네요. 오징어 게임이 일본 작품보다 먼저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오피셜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아마 이거 오징어 게임 자체가 해외에서도 호평이고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1등이고 한데 아무래도 요즘 매체 자체가 옛날과 다르잖아요. 옛날처럼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뭐 이제 DVD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의 일본 뉴스 뭐 전 세계 지구 반대편의 뉴스를 거의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해외의 이제 유저들의 반응을 같이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어느 유사성이 생기면 사람들이 명탐정 코난 비유해가지고 범인은 당신, 진실은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 게 특히 이제 일본 컨텐츠이기 때문에 바깥의 방송은 뭡니까? 일본 정보 방송이잖아요. 대충 어떤 일본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오징어 게임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일본 내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반응이 뜨거워요. 왜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거 있잖아. 이거 스퀴드 게임. 이거 이제 전 세계 순위 나올 때 재팬 1등이에요. 지금 1등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하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 그 일본어로 나올 때는 이카 게임이에요. 이카 게임 여기 나오죠. 일본에서. 이카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는 뭔가 히트하는 작품 이름처럼 안 들어요. 사실 그렇죠. 일본어로 내면. 그런데 1등 되니까 정말 그 내용이 재밌나 봐요. 한국에서는 뭔가 표절 논란부터 이래가지고 감독이 해명하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1등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일본 뭐 뺏겼다면 우리 일본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가지고, 난 그런 아류작 안 봐. 이래가지고, 일본 넷플릭스에서 1등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일본에서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뭔가 재밌다라고 느낀 겁니다. 다만, 있잖아. 미리 저는 보기 전에 오징어 게임 이런 그 내용이래요라고 오상이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본 적이 있는 느낌 나는데 라는 거 살짝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본 사람이면 뭔가 여러 가지 아니까. 그렇죠. BBC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 어떤 작품도 약간 겹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만화가 원작인 영화가 있습니다. 카미사마노 유토리, 신님이 말한 대로 이런 만화 원작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일본에서는 이제 개봉될 상당히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일본이라면 예전에 키타노 다케시 감독이 배틀로얄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이제 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아마 충격적인 작품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현대판 좀 배틀로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작품 자체가 1화 그러니까 처음이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충격적이냐면 이 작품 내용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어릴 때 하던 놀이 옛날 놀이로 살인 게임을 한다는 게 컨셉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잖아요. 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다루마 상가 코론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훅. 그러니까 다루마 상가 코론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루마 씨가 넘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루마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루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개를 이제 휙 돌리면은 이제 뒤에서 있잖아. 움직이면은 목이 날아가요. 바로 죽어요. 이 영화 1화도 이제 일본판 이제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다루마 상가 코론다 이래가지고 누가 이제 움직였어. 그래서 영화에서 누가 죽었어.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야 이래가지고 걔도 움직였잖아. 걔도 죽었어. 또 다른 애도 야 이래가지고 또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마 오징어 게임 1화랑 약간 유사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비슷하네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움직이다가 난리쳐도 죽고 이것도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아마 많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네요. 다만 저는 이 일본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있잖아. 베낀 거 아니야 말고 그 본 적이 있네 그 정도? 그렇죠.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이런 컨셉 자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마 카이지 만화책. 오징어 게임 보면서 그 중간에 나오는 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아마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이지가 아마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카이지가 너무 유사성을 많이 느꼈어요. 대표적인 이 장면 있잖아요. 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는 클리어다. 뭐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 죽어가는 게임을 보면서 뭐 하냐 다리 건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카이지에 나온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아마 이 카이지에서 이 장면을 좀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아마 제일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게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게임 전체적인 룰 장면에서는 라이엇 게임 이것도 만화책이죠. 일본어로. 약간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라이엇 게임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사람들이 심리전 사람들께 모여서 심리를 한다는 건데 이게 방식이 이거잖아요. 이거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게임. 이 라이엇 게임이라는 일본 만화책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면이 아니라 뭔가 이 오징어 게임의 작품을 보면은 뭔가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사람마다. 기존에 있던 이제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떠오르다 보니까 뭔가 좀 본 것 같은 느낌도 나면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래도 뭐 이게 더 재밌으니까 된 거지. 부터 이래 좀 아마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본 사람들이 느낄 거 아니야. 한일 관계도 안 좋고 거기다가 일본에 저런 있잖아. 요소를 많이 뺏겼다고 저런 건 안 볼 거야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돼? 일본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일본 만화책, 영화 본 적이 있었으니까 보기 전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막 그래도 볼까요?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까지 봤지는 그 이유는 이제 예상한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있잖아. 일본에서 하면 뭔가 이 세계의 얘기인데 현실적인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저는 보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뭔가 있잖아요. 뭐 표절했다, 저건 뺏긴 거다 느끼는 사람들은 저런 장면들 있잖아요. 저런 비슷한 유사 장면, 저런 컨셉을 가져와서 만든 거 아니냐는 사람인데 이걸 재밌게 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식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방식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오디오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추미가 말한 것처럼 이게 있잖아. 휴먼 드라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머니,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네, 나오네요. 그제? 한국 드라마에 자주 항상 나오잖아요. 그거. 가족의, 가족이란 존재의 무엇. 그 다음에 이렇게 방탕한 사람이자 인간적인 느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느냐. 뭔가 심리적 묘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경.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가 묘사해서.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예를 들어서 이제 만화라든지 디스게임 같은 일반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일단 들어서 죽어요. 일단 들어가 처음부터. 근데 오징어 게임은 빌드업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심파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저거야 또 저런 거 나와 식상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외에서 그렇게 안 보인대요. 신선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히트한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이걸 한국 사람이 봤을 때랑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랑 차이점이 많이 크다고 생각해요. 오. 특히 이제 제가 추미관에 설명을 해준 게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을 볼 때. 뭐냐면 여러분 타이틀입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 9화가 완결이잖아요. 끝까지 보신 분들 여러분 9화 타이틀이 운수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상 뭐 그 화를 보기 전에 뭐 스토리가 좀 보였다. 스포를 하더라고. 한국 사람분들 보면 좀 스포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9화 타이틀 운수 좋은 날을 딱 보시는 순간에 이거는 결말이 이미 나온 거예요 타이틀에. 해외 사람들은 몰라. 해외 사람들은 몰라요. 뭡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뭔가 이런 느낌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드라마 보면서 오상이 지금 이거 이게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난 이미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이거는 이미 결론 났다. 응. 집에 가면 이렇게 되고 있다라든지. 좀 마지막 화가 조금은 그래서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타이틀로 대충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마 결과를 알면서 봐야 되니까 다른 느낌이 있고 외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우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죠. 다른 충격을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뭐 어떤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유사성은 있는데 어떤 장면에 대한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아마 이걸 느끼겠지. 해외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외에서 1등하고 전 세계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1등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저런 게 신선하니까. 요시. 요새 세상에서는 물론 이제 오마주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걸 비슷한 식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이거 장르가 아예 달라져요. 이거 아마 게임 좋아하는 친구 많이 일 건데 여러분 원신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겐신 중국 게임이거든요. 근데 읽는 방법이 일본식으로 읽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표절 논란이라는 게 많이 있었던 중국 게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닌텐도에 이거 있잖아요. 리쿠 젤다의 전설. 그래가지고 한국 내에서도 이거 하면서 젤다 팬들은 저 중국 게임이 일본 게임 표절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알잖아요. 이거 어디냐. 게임워시 닌텐도 스위치 정식 발매 확정 젤다의 전설 표절 이거 종식이야 움직임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 사실은 일본에서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일본에서 2등 게임이에요. 한때는 계속 1등 했었어요. 이 중국 게임이. 일본 유저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유사성이 있더라도 재밌으면 일본 애들도 해요. 일본도 요새 중국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엄청 싫어해요. 뭐 싫어하는 그 의견 많이 나와요. 그런 뭐 활동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재미있으면 한다. 실제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싫어하면 뭐가 아니라 그냥 재밌으면 해요. 일본의 자랑인 이 젤다를 거의 이제 유사성 스토리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일본 유저들은 안 할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원신이 인기고 지금도 인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일본의 자랑인 도쿄 게임쇼에 이 원신이라는 중국 게임이 메인 스테이지를 차지를 해요. 젤다의 전설은 도쿄 게임쇼에 안 나오거든. 여러분 느끼기에는 아니 저 표절인데 일본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도쿄 게임쇼에 원신이 나와서 젤다는 안 나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유저들이 인정해주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 이런 오늘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맞아 오징어 게임 얘기했었는데. 이거 뭐 있잖아. 이거 뭐 일본 영화, 뭐 일본 만화부터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뭐 카이지부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도 일본에서 왜 1등을 할까? 재밌으니까.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 재밌으니까 논란이 안 나와요. 해외에서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유명해지니까 논란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보면 논란도 안 나와요. 선풀 악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무풀이잖아요. 무관심.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관심이 생기니까
이런 장르 자체 특성상 몇몇 유사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날이 나오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재밌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1등도 하고 일본 내에서도 1등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당장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저게 유사하다 하더라도 재밌으면은 잘 팔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인에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은 없잖아요. 근데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좀 신선한 걸 많이 준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수 좋은 날, 이건 정말 마지막 칼을 진짜 그런 내용이었네요. 예. 예,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지? 일본 사람들이 기념일 이런 건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날에 이런 기분을 내야 돼.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제대로 기분을 내려면은 평소 때 아껴가지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일본 사람들의 돈이 사라지는 이유인데 일본의 이제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연말에 돈 쓸 일이 많아진다. 연말 연초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일본 사람 대부분이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특히 셀러리맨들이 겨울 보너스가 이걸로 그냥 사라진다.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특히 연말이 다가올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코스 같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다 싶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시면서 저건 괜찮아 보이네. 저건 좀 필요 없는데 저런 걸 왜 하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많아서 지금 머리 아픕니다. 그렇죠. 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 오세보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잘 끝났네요. 라는 식으로 이제 12월 달쯤이 되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추석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팸 선물 세트 같은 거 보내는 거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 연말에 있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여름이랑 연말이랑 1년에 2번이 있네. 그렇죠. 여름에 보내는 걸 오추겐, 연말에는 오세보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떤 걸 많이 보내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진짜 FM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전부터 있는 기본적인 거. 그렇죠. 이거 일단 햄. 겨울은 햄이네. 겨울은 햄 세트다. 그러니까 햄 회사들이 광고도 무지하게 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로 햄을 보내세요. 스팸이 아니에요. 햄 세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데 맥주 세트. 일본 각종 맥주 브랜드 있잖아요. 아사히, 뭐 프리미엄 몰트, 산토리, 뭐 기린 많이 있는데 각종 회사들마다 연말에 감사의 인사를 맥주 보내세요. 이래가지고 맥주 세트 맛마다 있잖아요. 골라서 이런 거 보내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맥주도 기본이네요. 그리고 또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기름 세트, 식용유 세트. 요새는 이런 거 보내는 사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렇죠. 기름도 기본이에요. 예. 그런데 나오죠. 여러분 지금까지 본 기름, 맥주, 햄 이러면은 받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야. 또 이거야? 또 햄. 또 맥주야? 또 식용유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래도 연말에 좀 뭔가 보내는 건데 생각 좀 하고 보내지. 맥주랑 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식용유만 쌓이면은 이걸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필요 없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요즘은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먹을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게 세트 아니면 고기 있잖아요. 좋은 일본에 가서 와규 같은 거 이런 거로 좀 대체한다든지 그런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금액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돈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많이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이죠.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케이크 아마 사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문화가 정말 예전부터 정착이 돼 있고 당일에 사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해야 돼요. 원래 당일에 사면 됐는데 뭐 최근에는 그러면 좋은 케이크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인 빵집이라든지 그런 데 사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FM이 정해져 있어요. 편의점에서 예약한다. 정말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예약해서 산다. 라는 어찌 보면 이 큰 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편의점 케이크, 백화점 케이크. 참고로 바깥에는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편의점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이미 예약했습니다. 이미 예약했습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면은 좀 얕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종류가 미친 듯이 다양해요. 응, 맞아. 이런 크리스마스 생크림 케이크도 있고 고디바 콜라보레이션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있고 파티쉐랑 콜라보레이션한 케이크도 있고 이거는 뭐 조그만한 이제 있잖아 커트한 케이크 이런 것도 있고. 뭐 설명 시작하면 뭐 끝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게 다 편의점에서 파는 케이크예요. 이게 다. 이 많은 종류 중에 박간이는 어떤 걸 했나요? 이거를 예약했습니다. 로손의 전통적인 케이크입니다. 어릴 때부터 로손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다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먹었었어요. 2,600엔짜리. 왜 뭐 이미 예약했냐면 빨리 예약하면 할인이 있기 때문에 300엔 할인. 물론 이제 일본에서 기분 낸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제 백화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아니 이거 뭐 예약한다 그래봤자 이렇게 종류도 많고 그런데 굳이 예약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난 11월 12일 날 박간애가 백화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상역이 있죠. 백화점 식품관 가서 찍은 건데 이게 솔드아웃입니다. 완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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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일 지점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 더 완판됐단 말이지. 그나마 좀 이제 어찌 보면 예약해서 좀 할인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예약을 안 하면은 못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내쯤 편의점에서 사면 3,000엔 정도고 백화점에서 사려고 하면 4,000엔, 5,000엔 정도. 더욱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크리스마스를 좀 많이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박간의 영상.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게 된 이유.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어야 된다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 압박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왜 치킨을 먹어야 되냐면은 일본 KFC의 상술이에요. 해피 크리스마스 2021. 이거 KFC 커넬 할배의 이런 얼굴이 박힌 이런 큰 거 있잖아요. 이거 받아가는 거. 이것도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당일에 사러 가면 됐는데 요새 정말 KFC도 예약해야 예약해야 되고 돼요. 그리고 편의점도 예약해요. 기본적으로 다 예약이에요. 가성비를 좋아하는 이제 일본 서민들이 이 치킨 문화에 대응하는 자세.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전날 뭐 당일날 입구부터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진짜 코스트코가 정말 해자예요. 왜냐면은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일본 사람들 치킨 먹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편의점 어디든지 다 가격을 더블로 받아요. KFC는 가격이 그대로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전용 팩 자체가 비싼데 우리 천조국 킹갓 코스트코 선생님은 로티서리 치킨을 있잖아요. 평소 때랑 똑같은 가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대로 팔아요. 평소랑. 일본에서 이 코스트코 치킨이 대략 700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7,000원이란 말이에요. 닭 한 마리에. 크리스마스 그 성수기 때 가면 없어요, 여러분. 대기 순번을 나눠주는 코스트코도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아침 가서 받으면은 오후에 받으러 오세요. 그런 것도 받아요. 코스트코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코스트코 사가지고 여기만 해피 크리스마스 딱 이거 신발만 딱 신기면은 그대로 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가성비 좋은 게 코스트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돈도 나가긴 하는데 이거는 돈 플러스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 연하장 문화. 이게 인간관계 척도에 따라 가지고 보내야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냈네. 내년에도 잘 부탁해. 이런 인사를 자필로 쓰지 않고 타이핑만 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4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진짜 평소에 연락 안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연하장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올해 있었던 대충 큰일 같은 걸 연하장에 내오거든요. 박간애 같은 경우에는 뭐 홋카이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사했으면 이런 걸 연하장에 쓴다라는 주소 나오니까. 근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뭐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또 큰 큼직큼직한 뉴스를 써줍니다. 연하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돈도 돈이지만은 보내는 거. 정성이 중요하다. 연하장. 이것도 뭐 점점 안 쓰는 분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예, 준비해야 되네요. 연하장을 보낼 정도의 사이로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관리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코 오피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연하장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하장 문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로 돈 나간다. 일본 복주머니 문화. 새해가 밝아지고 올해 운세 좋게 많이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싸게 여러 가지 물건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럭키박스 문화식으로 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많이 달려가지고 럭키박스는 싫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미리 공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약을 하는 문화입니다 지금은. 원래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후죽순 가게 가서 사러 가는 게 그렇죠. 정확한 문화였는데 지금은 미리 예약. 그러니까
예약 안 하면 못 못 산다. 사요. 변질된 거야. 현장 판매 럭키박스가 새해가 되기도 전에 연말에 어떤 거는 예약도 안 돼서 추첨을 해야 돼요.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추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였어요. 대표적으로 어디? 스타벅스. 11월 달인데 지금 엔트리 끝났습니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추첨하는 거예요. 예. 예약권을 추첨한다는 거 스타벅스가. 왜? 사람들이 다 사고 싶으니까. 대충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 7,500엔짜리보다 뭐 비쌀 수 있고 안 비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 스타벅스 좋아하다 보니까 한정이란 곳에도 일본 사람들도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정말 인기 럭키박스는 11월 달에 다 뭐 완판. 여성복 뭐 그다음에 뭐 약간 좀 브랜드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종류가 진짜 다양해가지고 럭키박스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뭐 내용물을 다 보여주고 예약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느낌이 약간 다가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알아요. 그 안에 내용물을 내가 가격을 딱딱 더하기 해보니까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네. 복주머니 럭키박스를 사는 게 이득이네. 그러니까 사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네. 응, 추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본에서도 있잖아. 전문적으로 연말 복주머니 럭키박스 헌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되팔렘들 있잖아. 각종 여성복 브랜드 스타벅스부터 있잖아. 다 예약을 넣어 본인. 그래가지고 그걸 어쨌든 몇 개 당첨이 될 거 아니야. 일본의 당근마켓, 메르카리 혹은 야후 옥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딱 올립니다. 미개봉품 어디 복주머니 판매. 그런 식으로 진짜 1년에 한 번 되팔렘들이 성을 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일반인들끼리 붙어도 추첨이 들어가는데 되팔렘이 들어가가지고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못 갖는 그런 현상이 자주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응모한 사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 당첨되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중고장터에 올리지 이런 기분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 입장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게 지금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가 정말 인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박간의 오상은 늘 제 가슴 속에는 따라따따따 저는 맥도날드 복주머니만 사면 됩니다. 예약 없이 살 수 있지 않아? 그렇죠. 맥도날드 복주머니는 짬 처리가 되거든요, 매년. 맥도날드 복주머니는 햄버거 교환권을 기본적으로 가격 이상 거를 줘요. 그리고 또 이런 토토백이라든지 이런 배지도 줍니다. 포테이토 배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문화 일본 사람들이 왜 연말에 이렇게 돈을 쓰냐면은 평소 때 아껴가지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기념일 이런 거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날에 이런 기분을 내야 돼.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제대로 기분을 내려면은 평소 때 허리들을 둘러매야지. 절약하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오세치. 이거 일본 새해 먹는 음식. 일본은 신정을 셉니다. 1월 1일 날. 일본의 설 음식인데 이거를 뭐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거 식어도 먹을 수 있게 있잖아. 찬압으로 해가지고 정갈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삽니다. 아니면 호텔에서 산다든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미리 예약해서. 그렇죠. 백화점에 파는 게 우리나라 또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사이에 볼륨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 아마 30만 원짜리 사는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일본 사람들도 이거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 의미가 있어요. 막 기본적으로는 1월 1일 새해 됐으니까 이걸 먹으면 올 한 해도 행복해진다. 그런 의미로 먹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거 먹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마블링이 있는 A5 랭크의 와규 먹고 행복해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작년에는 이걸 주문했으니까 올해는 처음부터 이 유명한 요리사님의 오세치 시켜볼까 해서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이게 오세치 가격 1을 좀 얕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마즈시 박간의 박씨들 영상에서 나오는 그 100엔짜리 회전 초밥집에서도 이런 오세치를 팔아요. 100엔짜리 회전 초밥집에 파는 오세치가 여러분 21,578엔이네. 얼마야 그러면? 21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것도 예약을 해야 되네. 한 접시에 100엔, 한 접시에 우리 하던 1,000원짜리 초밥집에서 오세치 신년 음식을 20만 원짜리 파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난 솔직히 약간 좀 가성비가 나쁘다 느껴지네. 회전 초밥집에 1월 1일에 가가지고 자 20만 원어치 먹자 이러면은 배 터지고도 남죠. 접시가 몇 접시야? 200접시가 넘어가네.
그 돈씨. 그 돈씨, 그죠? 예. 어쨌든 이런 백엔 초밥집 가는데도 일본 사람 서민들이 가는 집이잖아. 근데 그 서민들조차도 대충 21,000엔 우리나라 21만 원 파는 게 이 정도가 대충 가격대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하나만 아까 백화점 오세치 비싼 순위로 보면 얼만데? 이거네요. 에? 이거. 삿포로 백화점은 제일 비싼 거 이거네요. 20만 엔. 200만 원짜리. 누군가 샀어요. 재고 없음이라서. 누군가 샀나 보네. 재고 없음이니까. 일본 사람은 저도 오산 100만 원 에반데라고 좀 거짓말 아닌가 했는데 있었습니다. 얘는 어때? 113만 원. 이거는 남아있네. 얘는 113만 원짜리 남아있네. 도야코도 윈저 호텔. 윈저 호텔 거네. 유명하네. 5성급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파는 것도 있습니다. 예. 금이 있네. 금이 있네.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이게 100만 원짜리야? 끝이 없어요. 싼 거는 싼 거가 있고 비싼 건 비싼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격차 사회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저런 거 사요. 신기하네요. 뭐 돈 쓰려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막 사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오세치를 먹으면서 일본에서는 세뱃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연시네요? 연시. 현찰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뱃돈이라면 일본에서도 10,000엔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뱃돈으로 진짜 차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저 가격으로 모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도 어쨌든 그거 뭐 설날 세뱃돈 문화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는 좀 비쌀 수 있다고 느끼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뭐 세뱃돈, 아까 보여드린 오세치, 그 다음에 이거 복주머니, 연하장, 그 다음에 치킨 문화. 이런 거 다 있잖아. 원래는 당일에 뭘 살까 고민하자, 싼 거 비싼 거 여러 가지 보러 가자 하면 괜찮았어요. 여유롭게. 뭐 요새는 미리 11월 달부터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근데 가격도 점점 뭔가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요. 비싸. 좋은 거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약을 하세요라는 문화가 점점 되다 보니까 미리 돈이 나가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당일이라서 사다 보니까 없으면 안 사지. 이번엔 제끼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 예약 문화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미리 돈을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일본의 예전부터 있던 문화인데 좀 더 이게 상술이 섞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엄청난 금액이 점점 세진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에 일본 사람들이 뭐 많이 절약을 하고 경제 디플레이션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연말 연시에 거기다 크리스마스까지 붙여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끝나고 일주일 후에 설이야. 상술 대목이라면 연말 연시. 그러다 보니까 그 상술에 휘말려가지고 이벤트 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그 분위기에서 일본 사람들의 돈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박간에도 예는 아닌데 최대한 저렴하게 해보려고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뭐다? 편의점 케이크. 기가 막혔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라는 거를 서민들이 타는 차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안전 대신에 가격을 선택을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경차 왕국 일본에서 하는 부부가 경차를 안 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예. 저희가 이제 일본에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시청자분들로부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은 박간이 호상 차 좋아하죠? 예, 자동차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차 왕국인데 경차 안 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카푸어지만 경차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왜 경차를 안 타는지 거기에 대해 좀 진지하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추천할 만한 경차가 있고 우리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을 때가 있는데 결국에 안 샀어요. 그렇죠. 이거 때문에 안 샀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은 일본에서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는 참 간이 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2019년 1월달 영상입니다. 일본인 와이프의 운전 실력은? 이래가지고 야 여러분 이게 4년 전에 박간영 오상이랑 추미코네요. 저예요. 젊네요. 예. 이 영상이 이제 저희가 오토이네프라는 홋카이도 그래서 북쪽 산골 마을 살 때 생활하던 모습을 올린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경차를 안 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빌린 거예요.
프로젝트로 이쪽 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빌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차냐면은 이게 요런 차인데 일본의 경차는 노란색 번호판이 일반적이거든요. 이 차가 일본의 다이하츠 미라이스라는 자동차입니다. 예, 다이하츠 미라이스. 그래서 이런 차입니다. 이 차를 왜 프로젝트 하면서 홋카이도 북쪽마다 받았냐면은 예, 이 경차가 밑에 나오는데 그렇죠. 예, 풀타임 4WD 4륜구동차입니다. 당시 제가 갖고 있는 차가 폭스바겐 파사트였는데 이게 전륜구동이었어요. 눈이 워낙 많이 온 지역이라서 전륜구동 가지고는 좀 못 가는 지역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받을 때 프로젝트 진행하는 분에게 저 이제 차가 전륜구동인데 4륜구동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륜구동 차를 겨울이 되면 제공을 해주세요. 응, 빌려줄게. 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나온 차가 그렇죠. 4륜구동 경차를 이제 딱 우리한테 빌려준 거예요. 이 차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25만 킬로 탄 중고차입니다. 예, 참고로 차값은 20만엔, 우리한테 200만원. 정말 차 내부도 간단한 그렇죠. 예, 좀 오래된 차였네요. 그렇죠. 라디오도 안 달려있어요. 그럼 이 경험 때문에 경차를 안 타요?는 아닙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제가 일본에서부터 별의별 차를 다 타봤어요. 정말로. 예, 제가 이제 영업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승합차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제 운전면허상 허용이 되는 한까지는 제가 운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차도 이 차 이외에도 렌트카도 많이 하고 많이 빌렸어요. 예, 맞아. 그런데도 경차를 사고 싶다. 경차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요만큼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 얘기하겠어. 일본은 어느 정도 경차를 탈까를 좀 이제 잠깐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예. 자동차 판매 대수 일본 2011년 이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쭉 나오는데 일본에서 2011년에 총 자동차가 44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 차가 270만 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경자동차, 경차입니다. 160만 대. 2020년에도 총 자동차가 450만 대가 팔렸는데 그중에 170만 대가 경차. 예, 상당히 경차가 많이 팔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경차라고 얘기를 할 때 전경자협 이래가지고 경차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년 이렇게 뭐 분기마다 신차 판매, 경차 판매를 발표하는데 1등이 그렇죠. 압도적이죠. 86,876대. 혼다의 엠박스. 2등이 스즈키의 스페이시아인데 48,000대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죠. 1등이랑 2등의 차이가. 예, 그 정도로 이 엠박스라는 차가 일본에서는 지금 국민 경차입니다. 어떤 차냐면은 요런 차입니다. 저도 이걸 렌트카에서 많이 타봤습니다. 차 좋아요. 예, 저희 둘이 타더라도 위도 넓고 있잖아요. 널널하고 운전도 뭐 짧은 거리는 정말 할만합니다. 예, 승차감도 나쁘지가 않아요. 경차치고는. 제가 경차 중에서 정말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한 경차가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반응이 좋냐면 일본 경차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실내가 엄청 넓어요. 극한의 흔히 말하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전 지원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딪히려고 하면은 이게 삑삑 소리 나는 거랑 그다음에 차선 이탈하는 거 있잖아요. 오토 크루즈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자동차에 들어가는 최신 안전 기술 그게 다 들어간 경차라고 보면 됩니다. 혼다라는 큰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은 제가 이제 이런 경차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상 뭐 이런 경차는 기아 자동차 레이랑 닮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경차가 있어요. 근데 한국 경차는 일본 경차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부터 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당장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차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차 중에서도 좀 이제 이 화물용 경차라면 이거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차 쪼매난 이 다마스죠. 다마스. 예. 어른 2명이 타다가 코너링을 돌 때 그냥 차가 이제 자빠진다, 넘어간다 하는 그 다마스. 예. 차가 가볍고 경차라는 거는 좀 이제 어른 2기 타기에는 좀 좁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잖아. 나의 아저씨에 나온 이 다마스는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 여러분 이게 스즈키인데 스즈키의 에브리라는 자동차의 그 한국 버전입니다. 지금은 좀 겉모습이 다르잖아. 아까 그거랑. 예. 근데 이게 옛날 스즈키의 이 에브리라는 자동차가 요거랑 앞모습이 똑같잖아요. 네, 이거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원조 스즈키의 에브리랑 다른 게 있어요. 엔진이 다릅니다. 좀 한국 이 다마스가 엔진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이제 배기량이 좀 더 큽니다. 아까 제가 뭐 혼다 엠박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레이랑 이 기아 자동차 레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느끼실 겁니다. 예, 그럼 이 기아 자동차 레이는 일본에 오면은 경차가 될까? 경차가 안 됩니다. 예, 왜 경차가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일본 경차의 규격인데 일본 경차는 일단은 그렇죠. 길이가 전장 3.4m 이하입니다. 오, 길이 제한 있구나. 길이 제한 3.4m예요. 그리고 폭이죠. 전폭 1.48m. 148cm 폭이. 오, 보기도 제한. 그리고 배기량이 660cc 이하. 이게 대표적인 이제 경차의 규격이거든요. 자, 그럼 아까 어디입니까? 레이잖아. 전폭 1595. 땡. 일단 전폭에서 아웃이네요. 전장 아슬아슬하게 아웃이네요. 땡.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으로 이 기아 자동차 레이는 경차가 아닌 소형 그냥 일반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막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크구나, 이 차는. 큰 차입니다. 레이는 좀 크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핫한 이 가스퍼는 어떨까 했을 때 바로 뜨죠. 예, 여러분 가스퍼 전폭 1595 아웃입니다. 어머나. 가스퍼도 일본에 오면은 경차가 아니라 일반 소형차입니다. 크네. 가스퍼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남은 무기가 있잖아. 뭡니까? 그렇죠. 경차 중에 제일 작다는 이 모닝은 어떨까? 기아 모닝. 이 모닝 또한 예,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웃이네요. 예, 모닝도 아웃입니다. 1595. 그 한국에서 조금 작은 차라고 하면 이 1595구나. 그렇죠. 1595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경차는 일본에는 경차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경차라고 불러다니는 차들은 다 큰 차네. 일반 소형 차들이네. 라고 느낄 수가 있겠네요. 당장에 그러면은 일본 경차는 이런 있잖아. 작은 사이즈만 이렇게 경차인가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다 함께 이제 상당히 오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인데 일본 경차는 따로 규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그렇죠 여러분. 차량 중량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차가 작다 했잖아요. 들어가는 원자재가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차에 연비를 일본 경차는 극한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가 뭡니까? 가벼워집니다. 600km, 700km, 800km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대한민국 차 있잖아요. 레이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냐면은 무게가 쭉 나오네요. 예, 공차 중량 1톤이 넘어갑니다. 오. 레이도 1톤이 넘어가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죠. 가스버는 어떨까? 거의 1톤이네요. 오. 980kg, 그 다음에 1톤. 그 다음에 작은 모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 모닝조차도 거의 900kg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차는 대한민국 경차보다 작고 가볍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네요. 아니 그럼 뭐 아까 뭐 차량 중량이 무게가 뭐가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일본사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충돌 사고로 경자동차가 횡전 굴렀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난 1월 2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해에 있었던 일인데 차가 교차로에서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경차를 탄 일가족 4명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뭐 차 타서 예를 들어 뭐 경차니까 찌그러진다든지 잘못 부딪혀서 죽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승용차가 이 경차를 쳤어요. 경차가 굴른 거야. 그냥 굴러서 충격으로 죽었나? 아닙니다. 구르다가 그렇죠. 차가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어요. 아니 뭐 경차가 이게 뭐 차가 완전 구르고 불이 날 정도라면은 일반 다른 차가 이거 엄청나게 세게 갖다 박았네 라고 느끼잖아요. 예, 40에서 50km로 박았습니다. 40에서 50km. 느긋하게 오는 차랑 가다가 박았는데 하필이면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구르고 떨어지는 데가 안 좋다 보니까 연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파가 팡 터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당장 이것뿐만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이것도 2023년 1월 2일 뉴스네요. 이 경차가 트럭에 부딪혀서 추돌을 했는데 그렇죠. 전소를 차가 타버린 겁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 경차 관련 사고 뉴스 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가 탄다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과거에는 2018년에 한국어로 번역 그냥 경차가 혼자 달리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탄 거예요. 자, 특징이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경차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본사에서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 경차를 팔려면은 아까 규격이 있다 했잖아요. 폭이랑 뒤에 길이 규격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나마 느슨한 게 차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진짜 다마스보다 약간 더 오를 정도로 있잖아. 짧은데 높은 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가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거 뭐냐 충격에도 잘 넘어져요. 일본 경차는. 제가 아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 학창시절에 뭐 배웁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가벼운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오는 차랑 무거운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오는 차랑 붙었을 때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무거운 차의 운동 에너지가 훨씬 큰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안전운전을 하는데 정말로 운 없게 어떤 무거운 차가 나를 들이박았어. 그런 경우에 살아남을 확률이 일반 차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경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복 2차선 이런 도로에서 가운데 주황색 선밖에 없어요. 중앙선밖에 없어.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오는 애가 예를 들어 졸음운전을 해. 음주운전을 해. 그러다가 나를 들이박았어. 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오는 친구도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경차를 탔을 때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거티브를 하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라는 거를 서민들이 타는 차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안전 대신에 가격을 선택을 하니까. 만에 하나라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낼 수 있을까? 그렇죠. 돈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지면 일본에서 경차 이외에도 아까 보여준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있잖아. 뭐 한국의 가스퍼가 일본이면 소형차잖아. 소형차도 팝니다. 이게 잘 안 팔려요. 일본에서 이런 소형차는. 왜? 차량 가격이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근데 실내 공간은 오히려 경차가 더 높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내 공간 자체가. 왜냐하면 천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소형차보다는 사람 경차를 많이 사는데 그러면 의뢰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에서 예전부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에 경차가 없는 이유, 수출도 생산도 되지 않는 배경 이래가지고 일본의 안전기준이랑 해외의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 기사랑 그 다음에 일본 주간지 12년 전에 있는 벤츠가 지금의 경차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다. 이래가지고 일본의 경차에 대해서 안전기준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당장 이런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논문인데 일본 교통과학학회 이제 학회 잡지가 있습니다. 2017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경미한 사고에도 차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 하이트 와곤. 경차 중에서도 높이가 높은 차 있잖아요. 그런 차의 위험성이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해서 투고를 한 겁니다. 20km 차가 옆에 갖다 박는다 하더라도 잘못 박으면은 경차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서 죽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안에 에어백이 터지거나 그러면. 근데 뭡니까? 아까 이런 거. 하필이면은 굴렀는데 연료통이 불이 날 수가 있단 말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르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오히려 굴러가지고 뭐 안전일 수도 있겠지. 구르다 보면 잘못 부딪히면은 큰일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저도 뭐 자동차 부품회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경차를 예를 들어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렌트를 해가지고 돌아다닌다든지 있잖아요. 예. 뭐 할 때를 제하고는 고속도로를 탄다라든지 경차를 타고 멀리 나간다든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거든. 운전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일본에서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동네에 프로젝트로 참가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 참가하는데 4륜구동짜리 경차를 빌려줬다 했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1년 만에 때려치운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안전장치 하나도 없고 10년 된 25만 킬로 탄 중고차를 타라고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겨울철에는 이거 타고 다니라고. 어떤 느낌 들었을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당장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당시에 이 지역에 공무원분이 아우디 Q7을 타고 다녔어요. 왜 Q7을 타고 다녔을까? 경차는 그냥 잠깐만 옆집 갈 때, 편의점 갈 때만 타는 거지 경차 타다가 동물 지나가는 사슴이 뛰어들면은 죽거든요.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은 있잖아. Q7 타시니까 와 대단하시네요라고 했을 때 원래는 경차로 출퇴근하는데 그렇죠. 사슴이랑 부딪혀서 차를 이제 차가 완전 고장나서 완파나서. 지금 수리 중이에요 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걸 아시겠죠? 일본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낍니다.
어쨌든 있잖아. 차도 세금이 비싼 차보다 경차가 세금이 감면되는 게 많으니까 경차를 타고 그 경차 중에서도 연비가 좋은 걸 타고 그 다음에 내가 싼 차를 탈지언정 짐은 많이 실어야 되니까 좀 내부 공간이 넓은 이런 경차를 많이 사거나 해요. 특히 높이가 높은. 그게 뭐랑 교환이 된다고요? 목숨이랑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일본에서도 이런 사고 관련 뉴스를 많이 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화제가 되긴 하지. 하루 지나면 잊어버렸습니다. 내 여건상 경차를 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경차가 편하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일어날까 말까의 사고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 경차 타더라도 이런 사고 안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걸 비교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차 타더라도 큰 차 타더라도 사고 나면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그 사고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경차보다는 낫네 그렇죠.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나서 구를 수는 없잖아. 그렇게까지 많이 일본에서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경차가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했을 때 목숨이라는 걸 담보로 잡았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경차랑 다르게 일본 경차라는 거는 폭이 좁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0km에서 박아도 구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차 한국 일본 사는 부부가 경차를 안 타는 이유 위험해서 타지 않습니다. 요시. 아까 말한 것처럼 있잖아. 계속 경차 타더라도 사고 안 나고 사고 나더라도 그 목숨 괜찮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차 타면 바로 목숨이 위험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일어나는 사고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생각했을 때 경차를 선택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 뭐 여행 오신 분이 렌트를 한다라든지 한국에서 워낙 일본차 귀여워 보이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일본 경차를 달리고 싶다 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이뻐 보이면 차라리 미니라든지 좀 단단한 거 무겁고 그런 차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안전합니다. 예, 이런 안전이라는 거는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미디어 같은 데서 어쨌든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머나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왜 운동 에너지란 말을 했을까? 우리 방송에서도 일본 경차 어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최근에 있었던 일본사에서 워낙 저게 좀 충격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저 뉴스가 어떠한 일로 일어났다는 것에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회를 알잖아. 역시 일본스럽다고 느꼈어요. 앱을 만들고 QR코드를 삐 하면서도 사람이 무조건 총이랑 볼펜 있어요. 삐삐삐 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사람들. 일본의 아이디구나라고 느꼈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보성 차원에서 이건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거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일 간의 입국 절차에 대해서라는 내용인데 박간혜가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한국 갔다가 4월 24일 기준으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일 간에 뭐 무비자 협정 이게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중지예요. 그래서 관광으로는 한일 간에 자유롭게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뭐 가족을 보러 간다든지 어느 흔히 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좀 왔다 가기 하기 힘들죠. 유학이라든지 취업이나 그런 게 아니면은. 안 그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방역, 검역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오늘 이걸 위해서 추미코랑 다 동선도 다 보고 그리고 일부러 제가 공정한 비교를 위해 가지고 한일 양국에 똑같은 기준을 해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를 갈 때 지금은 한일 양국가 아니에요. 뭐 다른 데는 비슷한 나라 많이 있겠지만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 줄 테니까 너는 이러한 식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 라는 식으로 각 나라가 정해둔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비교도 해드릴게요. 한일 양국 간에. 자, 먼저 이겁니다. 지금 그 한일 양국 간에 그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박간혜 여기 홋카이도 살거든요. 홋카이도 살아서 여기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들렸다가 여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나리타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지금 김해도 국제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인천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은 PCR 검사를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잖아요.
일본은 도쿄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직항에 있는 거는 나리타 공항에서 검역소가 있어서 거기서도 PCR 검사를 유료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저희가 나리타에서도 PCR 검사를 받아보고 인천에서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나리타 공항에 이제 국내선 타고 도착을 해가지고 PCR 검사를 받으러 룰루랄라 이렇게 딱 갔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PCR 센터 위에 실시 시간에서 이게 나리타에 있는 PCR 검사 실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건 못 보더라도 이건 아시죠? 2시간. 그리고 PCR 검사 23,000엔. 23,000엔이 뭐 대충 환율 치더라 한 23만 원 정도가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공항에서 하는 거니까. 미리 시간대를 예약을 하고 딱 갔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PCR 검사 예약을 해가지고 누구 박상 여기 있습니다. 1시 반 예 예약했습니다. 바로 선생님 밖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딱 순번대로 1, 2, 3, 4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밖에. 그러면서 종이를 줍니다. 종이랑 펜을 줍니다. 여기에 필요사항 주소요. 이거 다 제가 인터넷에 예약해서 기입을 했는데 그건 예약이고 이거는 다 기입하세요. 그럼 우리 부부인데 저 하나만 박미사 씨 옆에 앉아서 너도 기입하세요. 둘 다 볼펜 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입하는 겁니다. 예. 이름, 여권 번호 뭐 있잖아요. 주소 어디 산다. 다 써야 돼요. 다 썼어요. 다 쓰셨어요. 주세요. 예. 앉아 계세요. 저 1시 반, 지금 1시 반인데 선생님 예약은 어디까지나 그때 오면은 뭐 진료를 봐주겠다는 거지. 먼저 오신 분은 계시잖아요. 그분들 끝나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한 4-5명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되겠지 라고 했는데 이게 은근히 줄이 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간에 쓰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저기 이제 안경 낀 서양 아저씨 있잖아요.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일본을 좀 아나 봐.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영어만 반복하는 거예요. Emergency case. Emergency case. Flight 3 hour later. Emergency case. 이러면서 오는 거야, 아저씨가. 외치면서. 그런 느낌. 이 소리를 듣고 안에서 영어가 되는 직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온 직원분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일본 그 누님이. 쓱 쳐다보더니 저기 이 미국 분이 좀 뭔가 급하시다는데 괜찮으신지 이래서 어떡합니까? No problem. 가시지요. 가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23,000엔. 이거는 예약을 해야지 23,000엔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미국 아시는 이멀전시 케이스라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누님이 그 담당자 의사 누님이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No reservation, no reservation. 예, 나리타 공항은 예약을 안 할 경우에는 얼마로 모십니까? 43,000엔입니다. 43만 원. 40,000 yen. 오케이? 이러니까 그 미국 아저씨가 no problem,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오더라도 예약을 안 하면은 나리타는 돈을 이렇게 받아요. 이거 알았지, 나 예약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는 43,000엔을 내고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갔습니다. 미국 아저씨가 먼저.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 길어지는 거예요. 그분 포함 한 5명 정도 우리 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박상이랑 박미사 씨 이제 들어오라고 이름 불린 게 약 45분이 지나서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 받고 나오니까 한 1시간 정도가 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날 뜨는 비행기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걸 알거든. 일본 일처리 내린 걸. 전날에 갔지. 제일 위에 보면은 이거 최단 시간 2시간 만에 나온다는 거.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검사 끝났으니까 이메일로 날려주나요? 그런 게 어디다요. 종이로 나오는데 오늘 저녁 5시까지 받으러 오실 거 아니면은 내일 아침 9시 이후로 오세요 라고 친절하게 어떻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비행기가 내일이니까 내일 비행기 뜨기 전에 들려서 받아갈게요. 이래가지고 다음날 비행기 타기 전에 이걸 이제 받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있잖아. 그 본인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그걸 받아서 이제 됐어. 일단 여기서 나리타 공항 PCR 검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뭐냐? 아까 종이로 받았지 했잖아요. PCR 검사 증명서. 이거 그럼 인천공항에 종이로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입국을 할 때 빨리빨리 들어오도록 현재 실시 중이죠. 예, 이 Q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제도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한민국은 입력을 하면은 이거 들어갈 때 바로바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입력을 하려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권, 이메일, 항공권, 아까 말한 뭐 음성 확인서, 검사 받는 거, 그 다음에 예방접종 맞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건강 상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격리 면제서는 이건 따로 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되나요? 예, 비행기 뜨고 나서 언제 인천공항 도착해서도 입력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언제까지든지 네가 입관 있잖아, 검역소, 인천공항 통과하기 전까지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에 추미코랑 사진 찍어가지고 Q코드에 업로드 딱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요런 식으로. 검역 코드, Q코드, 이런 식으로 딱 QR코드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코로나니까 인천공항, 사람도 이제 좀 붐비겠지. 이런 거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들어본 적이 들어본 적 있다. 있어. 인천공항 그 비행기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입국 심사하기 전에 이 검역소에 있습니다. 검역소가 자동화가 돼 있어서 부스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줄을 서가지고, 줄을 얼마 안 돼요. 금방금방 가. 그 다음 분, 몇 번, 5번 창구, 6번 창구. 딱 가니까 딱 안내분들이 Q코드 딱 보여주고, 삑, 뾱뾱뾱뾱, 종이를 하나 딱 꺼내와. 슥슥슥, 예, 가세요. 1분 걸렸습니다. 검역소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입국 심사잖아. 바로 자동으로 딱 들어가니까 진짜 비행기 내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있으니까 줄 좀 서잖아요. 15분이 안 걸렸어요. 짐 차는 데까지 나올 때까지가. 오히려 저는 있잖아, 코로나 전에는 점점 서울에 가는 외국 사람들도 늘어났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외국인 입국할 때 줄이 있어서. 그때랑 비교하면 오히려 더 빨리 입국할 수 있었어요. 저는 놀랐네요. 삐 하고 뭐 그 시에요? 입국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추미코랑 짐 찾고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냐면은,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박간의 오상은 내국인 케이스고, 추미코는 옆에 있는 단기 체류 외국인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둘 다 PCR 음성항에서 제출했어. 적합해. 그리고 박간의 오상은 본인 사는 동네 보건소 가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추미코는 외국인이잖아.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출국층에 내려가지고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미코 이제 받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어봅니다. 예약하셨어요? 예약을 안 했네. 안 했어요. 저 예약 안 했는데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추미코를 데려가는 거야. 추미코가 쭉 가더니 거기에 이제 안내하는 직원이랑 같이 본인 정보 뾱뾱뾱뾱 넣더니 오상 이러는 거야. 오상 왜? 한국 내 연락처에서 오상 달려가가지고 오상 휴대폰 번호 눌러주고, 예, 그리고 딱 개인정보 입력하는데 얼마 안 걸려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단기차로 오면은 8만 원입니다. 8만 원 계산을 하고, 계산 끝냈으니까 자 이제 그럼 따라오세요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추미코 그럼 잘 갔다 와요 이래가지고 오상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추미코가 돌아갔어. 근데 1분도 안 돼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추미코가 왜요? 이러니까 끝났어요. 예. 계산하고 나가서 쭈쭈쭈 하고 결과는 이메일로. 왜 아까 담당자랑 같이 개인정보 넣었다 했잖아. 거기에 추미코 지메일 주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날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추미코 끝나고, 박간의 오상은 다음날 울산 가가지고 울산 보건소에서 해서 끝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PCR 검사 끝났어. 아무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좀 열흘 이상 있었기 때문에 추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거 있잖아요. 편의점 가면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팝니다라고 써있죠. 동네 대한민국 뭐 GS, CU 이런 데 가면 써있잖아요. 그거 가면은 뭐 몇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냐면은, 이게 본인이 코흡이어서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상 이거 본인이 해달라고, 그래도 이거 뭐 보건소에 들고 간다든지 실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편한 나라입니까? 보건소에 있잖아.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파일로. 박간의 박미사, 박간의 오상 끝났습니다. 박준식 끝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거는 아마 영상 올라가고 나면 좀 바뀌는데, 뭐냐면은 6월부터는 여러분 이거 없어집니다. 이게 4월 15일 뉴스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있잖아, 본인 사서 코 수치는 이거 이제 진단 키트는 이제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입국자. 6월 달부터 1일차 검사만 하면 1일차 검사하면 됩니다. 이게 뭐 참고가 되려면 5월 말까지 들어가시는 분은 이건 참고가 되겠네요. 5월 달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일수가 다 지났어. 그럼 이제 일본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일본도 들어갈 때 대한민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PCR 검사를 따로 더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또 어디에 했을까? 그렇죠. 박간이는 인천공항에서 했습니다. 예.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아까 추미코가 입국했을 때 한대. 똑같이 해야지 일본에서 한 거랑. 그렇죠. 평일은 11만 6천 원, 외국인은 12만 4천 원 이렇게 들어요, 돈이. 여러분 이거 비싸다 느끼죠? 안 비쌉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자비로
해외 출국할 때 진단서 있잖아요. 영어로 받는 거. 아니면 그 나라 양식에 맞는 진단서로 받아가지고 검사하는 거는 한국에서도 뭐 10만 원 이상부터 한 20만 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이게 제가 알아봤는데 그거 있잖아. 삼성병원. 거기는 13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공항이가 특히 비싸다는 게 아니에요. 공항이 오히려 싼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나리따 이거 있잖아. 예약 안 하면 43,000원, 예약하도 23,000원, 24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인천은 이제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값이에요. 몇 시에 간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서 갔는데 이거에 몇 분 걸렸게. 이것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가가지고 뾱뾱뾱 부스 가서 돈 내세요. 카드로 일시불입니다. 그럼 옆으로 가세요. 의사 선생님 어디 아픈 데 없죠? 괜찮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적은 없습니다. 검사 받으세요. 자, 또 손 나와가지고 자, 고개 드세요. 슉슉슉. 자, 끝났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메일로 PDF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받으러오면 종이 주는데 PDF로도 주고 그리고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자동 있잖아. 자동으로 이제 그거 발급되는 게 있어서 거기서도 뽑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천공항 그 직원이 말해준 피셜이에요. 저희가 들은 건데 일본은 흑백은 안 된답니다. 일본에 PCR 검사 이거 증명서를 낼 때는 칼라로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키오스크 자동 그거 진단서 내주는 기계는 흑백만 나오기 때문에 일본 가시죠. 예. 저희가 PDF 보내드리니까 이거를 칼라 프린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따로 창구에서 드리던지 둘 중 어느 거 하실래요? 아니 그럼 뭐 PDF로 보내주는 거 칼라니까 제가 칼라 프린터 하면 됩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호텔에서 칼라 프린터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공항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일본은 그 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죠. 할게요 해서. 왜냐면 일본은 이제 자기들만의 규격이 있어요. 음성 확인서 있잖아. 그래서 일본 그 보건복지부 같은 거 홈페이지 가면은 이거 인쇄해가지고 병원에 줘라. 그대로 의사한테 쓰게 해라라는 게 있는데 인천공항은 프로페셔널이거든. 다 알거든. 어디요? 일본이요? 알아. 다 갖다 줄게. 진짜로 똑같이 갖다 줬습니다. 가격은 반값인데 이메일로 오고 재방문 안 해도 되네. 개꿀이네. 약간 좀 있잖아. 국뽕이 차오르죠. 이것이 빨리빨리 나란가? 야, 이 장난이 아니구만. 미리미리 여유롭게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오케이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아까 한국은 이제 있잖아. 음성증명 받은 걸로 Q코드가 있다 했잖아. 여러분 일본은 없는 줄 압니까? 일본도 일본판이 있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은 My SOS라는 앱이 있습니다. My SOS. 살려줘 윌슨 이 느낌 있잖아요. 예. 이름만 보면 이걸 다운로드 해도 되는지 일본 사람들도 좀 고민이 돼요. 원래 이게 코로나 그거 입국 전용 앱이 아니에요. 예. 다른 앱인데 기능을 추가해서 넣은 거라서 이게 좀 존재 자체가 좀 신기한 앱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무튼 이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기에 아까 그 있잖아. 음성 받은 거 그걸 입력하면은 일본에서 뭐 해준다고 하냐면은 패스트 트럭이 아니면 트랙입니다. 빠르게 검역소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추미코랑 4월 24일 아침 비행기로 저희가 출발을 했거든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4월 23일 저녁 시간에 자 여기 MySOS에 정보 좀 입력하고 미리미리 가자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MySOS는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비행기 출발하기 16시간 이전에 입력한 사람만이 이걸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 전날 밤에 알았던 거예요. 출발할 때는 저는 알았었어요. 근데 Q코드 한번 이용해봤잖아. 그러니까 Q코드처럼 생각해버렸어요. 왜 16시간 전까지 입력을 해야 될까?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 가짜인지 그건지 16시간 전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MySOS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박간이는 이거를 이용을 못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근데 이거는 오상이 16시간 이전에 이걸 다운로드 했었더라도 오상은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예. 왜 그럴까? MySOS에 여러분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별점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리뷰 1.9 일본 사람들이 남겼네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치명적인 문제 아시겠습니까? 예, 안 돼요. 추미코 휴대폰에는 작동을 했어. 제가 일본에서 미리 좀 다운로드 했었어요. 근데 박간의 오상은 한국에서 다운로드 했거든요. 해외 IP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연결이 안 돼요. 16시간 아웃이고 나발이고 그 화면까지 안 가. 그러니까 다른 앱에 추가 기능을 끼얹는 앱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버그가 있어요.
근데 그 버그를 잡아주나요? 안 잡아줘요. 4월 2일도 하나지. 3월 달도 하나지. 3월 12일도 별 하나지. 이때부터 버그가 있는데 안 잡아줘요. 난 이걸 보면서 정신승리를 했어요. 어차피 내가 16시간 이전에 알았더라 하더라도 나는 이 앱을 쓸 수가 없었어. 왜? 내 폰에는 버그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입국할 때 패스트 트랙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4월 24일에 인천에서 나고야로 들어와서 나고야에서 삿포로를 비행기 갈아타고 왔거든요. 예. 근데 저녁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오상 나름 스무스하게 왔단 말이잖아.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서 아날로그의 기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뭘로 조지나? 예, 인원빨로 조집니다. 일단 박간이가 인천에서 나고야에 아침 10시 정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마이 SOS를 이용 가능하신 분은 왼쪽으로 가시고 마이 SOS를 안 까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추미랑 둘이서 종이 들고 갔어요.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자 오더니 저기 패스트 트랙에 자리 비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담당자에게 가서 이런 말 하는 거야. 가세요라고. 패스트 트랙은 앱 기입한 사람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앱 없는데요? 거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갔지. 패스트 트랙에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종이를 받고 뭔가를 적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거는 패스트 트랙 앱을 깔든 안 깔든 다 뭔가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앱을 왜 만들어 놨을까라는 약간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간이 우선 거기서. 있잖아요. 일본은 입국할 때 PCR 검사를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안 그러면 공항에서 해방을 안 시켜줘요.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이거 있잖아. 침 담는 용기랑 딱 주면서 저쪽으로 가시라고. 딱 저쪽으로 가니까 거기서부터도 패스트 트랙이고 나발이고 별로 없어요. 앱 깐 사람 안 깐 사람 똑같은 거예요. 다 줄 서. 자, 여기서 침 넣으세요. 침 모아서. 침을 딱 모아서 딱 넣어줬지. 예. 그러니까 절로 가세요. 딱 가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좀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자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분이 프로야. 나는 분명히 이 앱이 작동이 안 됐거든. 근데 뭔가 이걸로 QR코드를 뭔가 찍고 뭔가 하다 보니까 작동이 되는 거야, 앱이. 그리고 나서 또 패스트 트랙이랑 패스트 트랙 아닌 게 갈려요, 거기서. 다시. 맞다. 여기서 이제 시간 좀 걸리겠다. 우리는 종이니까. 앱 다 설치했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잖아. 그거 음성 확인서 다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뚝뚝, 알겠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서 TV에 본인이 PCR 검사가 침 뱉은 거 있잖아요. 음성인지 양성인지 아니면 판별이 나와요. 나올 때까지 저기 대기실 앉아 기다리세요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렸어요. 패스트 트랙인 사람이랑 패스트 트랙이 아닌 사람이랑 스피드가 똑같아요. 한 3, 40분 기다렸나? 그러니까 전광판에 우리 번호가 딱 뜨는 거야. 벌써 끝난 거지. 그래서 쪼르륵 달려갔다? 자, 저 번호 떴는데요? 예. 보자. 딱 주니까 여기서부터도 또 나옵니다. 예. 이게 분명히 바코드가 있는데 삑 하더니 종이 프린트 된 걸 이제 딱 대입을 하더라고. 종이로 딱 동그라미 체크해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종이 한 장 더 주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당신의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하러 가세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짐 찾는 데까지 가잖아. 짐 찾고 나오니까 1시간 25분이 경과됐었답니다. 저는 다 메모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공항 내에서 종이로 체크를 하고 침을 뱉고 침이 PCR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하고 짐 찾고 나왔는데 1시간 25분이래잖아. 연락이 빠른 거예요. 아날로그의 위대함이야, 나름. 생각보다는 빨랐어요. 작동 안 되는 앱에 실망을 했는데 앱이 무슨 소용이야. 일본은 디지털 나라가 아니야. 일본 아날로그의 프로페셔널리스트야. 뭐가 퍼스트 드럭이야. 인의 전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검역을 하는데 사람이 무진장 많았어요. 담당자들이. 접수, 다음 접수, 다음 접수에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가 다음 분. 다음 분 이거 있잖아. 근데 종이에 이거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고. 박간이가 여러분 나고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제가 이걸 알고 나고야로 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일본에서도 이게 오사카, 나고야, 뭐 후쿠오카, 그다음에 도쿄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 도쿄로 들어갔잖아. 우리 이렇게 못 나옵니다. 왜냐면은 도쿄는 도착하는 비행기가 엄청 많아요. 도쿄에 있는 인해 전술로 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됐나 봐요. 입국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쿄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서는 국내선으로 갈아탈 때 5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비행기를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게 나리타 공항이고, 나고야는 우리는 1시간 반 정도만 걸린다. 그러니까 2-3시간짜리 국내선 연결 오케이가 나고야야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일부러 나고야에서 홋카이도로 온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이 관리하는 나라 중에서 좀 이제 좀 빡시게 하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백신을 3번 접종하더라도 들어와가지고 다음에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되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3차 백신 접종 완료자 자택 대기 7일. 아까 박관영 우선 공항 갔다 왔잖아요. 지금 집에 왔잖아. 저희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7일 동안 버텨야 돼요. 오늘부터? 아니요. 내일부터. 근데 입국 3일째 이후 정해진 검사 기관에서 자비로 검사해서 돈 주고 본인 돈 주고 음성을 받으면은 해지가 됩니다. 이게 현재 일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국 6일째, 7일째 검사처럼 편의점에서 뭔가 검사 그렇죠. 키트를 구입하고 그 결과를 본다. 그게 아니라 안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면서 대한민국도 여러분 뭡니까? Q코드가 뭐예요? QR코드 쓰잖아요. 일본도 MySOS가 QR코드 쓰거든요. QR코드를 누가 만들었어? 예, 한국어로 번역.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의 자회사인 덴소 웨이브라는 데서 1994년에 개발한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문제냐? 그렇죠. 일본에서 만든 기술인데 너무 활용을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 쪽팔릴 것 같아요. 일본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거를 강제로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돼 봐. 나라에 위신이 안 선단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문제 삼지 국가에서 공론화가 돼가지고 누가 발주를 했냐, 누가 하청을 줬냐, 왜 저건 관리를 못하냐가 논란이 되나요? 논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일본은 이렇네. 와, 진짜 아날로그네. 어쨌든 포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어디까지 실망했다는 것보다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회를 알잖아. 그러니까 역시 일본스럽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앱을 만들고 QR코드를 하면서도 사람이 무조건 총이랑 볼펜 있어요. 삐삐삐 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사람들. 이게 일본의 아이디구나라고 막 아주 일본스럽게 느꼈네요. 일본의 전문 용어가 있죠. 다블 체크. 더블 체크입니다. 기계에도 틀릴 수가 있거든. QR코드로 넣은 정보 100% 맞을 거라 확신할 수 있어? 눈으로 확인해. 요시. 좌우 요시거든요. 그게 공항에도 있는 거예요. 이따 디지털도 대단하다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격하는 것처럼 일본스러운 거예요. 일본스러운 건데 시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잖아. 흐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자세로 직면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만든 QR코드를 활용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앱이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평가가 개판으로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일본이나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를 양쪽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느껴지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혹시나 일본에 입국하시는 분 아니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이 좀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일까 싶어서 제가 경험에 비춰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